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이면찬입니다. 이렇게 뭐 날도 좀 굳은데 그리고 바쁘신 근무 시간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IT 전문가시들이고 저는 이제 원래 출신이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기자 생활로 해가지고 그 기자 생활을 25년 조선일보에서 25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V조선을 제가 세팅해서 개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간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총 언론 생활을 한 32년 한 거죠.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아직 겉모양은 조금 이렇게 젊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32년간 언론계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T 전문가지만 약간 좀 얘기는 안 맞을 수 있지만은 요새 모든 IT 기술이 새로 출현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미디어 쪽에 먼저 적용하는 게 그 추세입니다. 아니면 좀 이게 재미있고 뭐 이렇게 위험 부담이 없고 그 새로 기술이 나면은 뭐 그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의학계 쪽은 사고가 나면은 이제 인명살상이 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바일 전시에 대해서도 항상 미디어 쪽을 먼저 적용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디어 쪽에서도 또 축소해서 그 언론 쪽이니까 저널리즘 쪽 약간 분야는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런 쪽으로 한정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재밌는 그 약간 좀 가벼운 터치상으로 좀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에는 웹 3.0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책을 하나 그 공저를 썼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그 웹 3.0과 미디어 산업. 아직 이제 웹 3.0이 시작도 안 된 거죠. 그 개념만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5G는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됐다 그러지만 굉장히 좀 미진하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실제 느끼기는 진짜 지금 LTE 시대잖아요. 4G 시대지만은 그 5G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 2019년도에 벌써 이것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미진하죠. 근데 그것하고 미디어 혁명은 어떻게 맞는가 이런 내용. 그다음에 가상현실과 저널리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좀 골랐어요. 그다음에 드론은 아시죠? 드론 그 영상 문법을 파괴했다. 혁신적인 파괴적 그 혁신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드론. 그다음에 백팩이라는 거는 지금 방송가에서는 그 아주 대세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거예요. 백팩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모바일을 활용해서 그 생중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거를 소개를 한번 하고 알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좋으시죠. 그다음에 그 그냥 여분으로 과자하고 디지털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개념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월드와이드 웹 기술이 이제 그 연결된 단말기 간에 처음에는 간단한 문서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기 목적 출발했는데 이후에는 이제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과 서로 다른 원격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진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단말에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연결하는 단계를 넘어서 모든 사물로 연결하는 그런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이라는 것은 단지 개별 콘텐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응용과 서비스를 연동하고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도 뭐 웹 2.0 시대지만 지금이 그런 시대죠. 어차피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래서 플랫폼 시대로서 플랫폼들이 돈을 엄청 벌고 있고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한 보안을 또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회사가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한다면 웹에 대한 이 발전 그 순서를 설명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기술 표준화를 위한 이 월드와이드 웹이 나왔죠. 그러면서 웹 기술은 처음에는 뭐죠? 그 문서 형태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웹 오브 다큐멘트라고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문서만 공유하는 그런 형태여서 그 다음에는 그 서로 다른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 웹 오브 서비스 이쪽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는 기술로 발전했죠. 웹 오브 데이터로 진화해서 이제 지금은 그 기기를 제어하고 연결하는 단계. 여러분들도 이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 모든 기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웹 오브 디바이스를 넘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그 웹2의 시대는 이거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사물을 연결할 수 있는 단계. 웹 오브 싱스까지 왔고 웹3는 이제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서 모든 이종기기, 서로 다른 기기하고 서비스들도 뭐 미디어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서비스가 유통 뭐 무슨 의료 이런 것이 다 쳐지는 서비스가 모든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그 연결되는 것에서 에브리싱 이런 단계까지 온다. 이게 이제 웹3라는 개념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웹 1하고 웹 2.0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웹 1.0은 이제 그 1990년도 중반에서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콘텐츠 공급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있던 게 아니고요. 그 레거시 미디어처럼 신문도 그냥 배달하면 끝이잖아요. 옛날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었죠. 방송도 방송해버리면 끝.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비스가 웹 1.0일 때 서비스가 야후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위에 임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후, 그다음에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MSN 같은 그 포털 사이트가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였고요. 웹 2.0은 현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 시대죠. 여러분들 참여하죠.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가 오면 거기에 댓글 달고 막 이잖아요. 참여하죠. 그리고 자기가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 유튜브에 그 올리면은 그걸 수익을 얻죠.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자기가. 그리고 공유하죠. 여러분들 어떤 정보가 있으면 카톡으로 다 쏘잖아요. 일률적으로 무한대로 세포 증식처럼 다 쏘는 거. 그래서 이 공유, 그다음에 그 공유로 해서 또 확산이 엄청 되죠. 이것이 웹2의 기본 철학입니다. 참여, 공유, 확산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으로서 웹이 등장한 시기를 이제 그 웹2 2.0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용자가, 그 정보 사용자죠. 우리 같은 사람들, 사용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요새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가 또 갈라지는 이런 확증 편향이라든가 끼리끼리 보인다죠. 유유상종. 여러분들도 뭐 단톡방인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들어오면 내쳐버리잖아요. 응? 다른 데 가서 만들자 우리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인터넷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신 김지희 씨죠. 김지희 씨가 야 뭐 성수동에 어떤 맛집이 좋더라. 아주 올렸어요. 불고기집이 좋다. 근데 그 집은 뭐 가격이 얼마나 올렸는데 다른 동료분이 아니야 거기보다 이 옆집이 더 좋아. 라고 새로운 그런 수정 의견을 올릴 수 있어요. 그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그 지식과 경험을 인터넷에 적절히 표현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서 새로운 의견을 막 올리면은 반대되죠. 또 옷을 사러 갈 때 여성분들은 또 이제 옷이나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야 어떤 화장품 가게 좋더라 가지고 막 올리면 아니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게 더 좋구먼 이런 식으로 서로 또 그 이 새로운 그런 지식이 재창조되고 만들어진 그런 정보라든가 지식이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슈화되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치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또 이슈화되어서 서로 이런 의견이 갈린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또 뭐 그런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또 공론화되면서 널리 전파되는 것이 지금의 현재 시대. 플랫폼 제국이라고 하죠.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 웹 2.0 시대. 현재 우리가 웹 2.0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저, 우리 사용자하고 그 크리에이터가 생산한 콘텐츠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익과 방대한 데이터를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가능성이 많고 현재. 그다음에 정보 손실 가능성 등이 있으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대두하고 이익은 또 다 갖고 있죠. 중개자가. 쉽게 해서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죠. 구글이 유튜브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그 자기의 자체적인 그런 뭐 만드는 그 컨텐츠도 있지만 주로 몇십만 몇백만 명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그 콘텐츠가 올라가서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붙이는데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자가 엄청난 이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손해 안 해요. 자기네들 하나 뭐 만들지도 않는데 단순히 중개상이 엄청난 이익을 갖고 간다. 이런 개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웹3다.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 웹3라는 용어는 이제 2006년도에 그 뉴욕 타임즈의 그 존 마커프 기자 처음 사용했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인화, 지능화, 상황인식들이 수렴돼서 웹의 진화 방향을 그냥 예측한 것이다.
그 웹 3.0이라는 지능화된 웹이 상황 인식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직관적 경험을 지능형 웹으로 제공한다. 얼마 전에 들어봤죠? 챗 GPT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오픈 AI라고 12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다 뒤집어졌죠. 구글링이 없어질 수 있어요. 구글링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무기다. 사람보다 더 똑똑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분간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겠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순응한 척하다가 언젠가는 인간을 넘어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무서운 시대가 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게 아닌가. 거꾸로. 인간보다 더 똑똑한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제어할 수 있다라 그러는데 인간보다 똑똑한데 어떻게 제어가 되죠, 나중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웹 3.0. 그러니까 웹 3.0이라는 거는 이 웹이 다 지능화돼 가지고 점점 컴퓨터가 인간화돼 가는 거.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제 그런 그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맞춤형 콘텐츠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해요. 지금도 맞춤형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 김지희 씨가 오늘 뭐 무협 영화라든가 액션 영화를 보면은 한번 검색하면 거기에 대한 그 광고가 쫙 뜨지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맞춤형 콘텐츠로 오는데 이것이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빅데이터 개념을 해서 가지만은 앞으로의 웹3는 지능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성격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상황까지, 상황인식까지 다 통해서 되겠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있어요. 그 구글링을 우리가 모든 것을 모르면 구글에서 다 찾잖아요. 구글링을 해서 구글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12월 1일 날 발표돼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보름밖에 안 됐죠. 그 오픈 AI사에서 이 3.0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그런 얘기죠. 바로 지능화로 인간을 이해하는 미디어 시대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자기를 이해 못하잖아. 뭐 아무리 뭐 친한 친구, 연인, 부부 관계라도 어떤 때는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컴퓨터는 그거를 다 넘어서 이해하는 거야. 그럼 누구하고 더 친해지겠어요? 컴퓨터와 친해질 수가 있는. 인간이 더 소외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웹 3.1에서 디지털 미디어 저널리즘, 저 같은 저널리즘 또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입각해서 지능적으로 구독자, 신문이면 신문, 방송이면 방송, 그리고 시청자를 이해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식의 대비를 해서 가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 하나는 이런 거죠. 메타가 지금 굉장히 죽을 쓰고 있죠. 메타버스에 돈을 엄청 투자했는데 굉장히 수익이 났고 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10년 뒤에는 표준화가 될 것이다. 그래도. 왜냐하면은 그 20년 전에 그 IT 버블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그 중에 좀비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잡고 있어요. 아마존부터 다 대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경제의 주체적인 40대, 50대들이 자, 그거 봐라, 이놈들. 20대들이 그때 했으니까, 20대, 30대들이 그거 했으니까, 그거 봐라. 그거 망가질 줄 알아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주체들이 지금 경제 주체가 됐어요. 40대, 50대들.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인 모든 생태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메타를 활용하고 있는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20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 경제 주체로 올라오는 거죠. 거기서 좀비처럼 살아남으면은 지금 죽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이 10년, 20년 뒤에는 표준화가 될 것이다. 대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쓰면 캐즘 현상이라 캐즘. 그 틈에 빠진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이제 나오고 오면은 캐즘 현상에 빠지는데 그거를 이기면은 대세가 되는 거고 거기서 못 이기면은 소멸되고 뭐 이런 현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타도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6G라든가 이게 우리 책에도 나왔어요. 5G가 미진한데 왜 6G로 가야 되는 이유. 그건 여기서 한번 나중에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책 선전 한번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메타라든가 이것도 10년, 20년 뒤에는 대세가 된다. 두 가지 원인이죠. 이유죠. 두 가지 이유. 기술적인 발달.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젖어 있던 MZ세대들, 지금 MZ세대를 하는 MZ세대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사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야. 자기는 거기 익숙한데. 그리고 지금의 경제 주체들 40대들은
물러나는 거죠. 60대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IT 20년 전에 IT 버블 때도 그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던 기업들이 지금 다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엄청난 대세가 되어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경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큰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중앙 집중화된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탈중앙하고 분권화를 이제 표방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블록체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직거래를 하겠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 2.0은 중개자들이 다 먹는데 왜 그건 우리 손해 아니야? 내가 만들어 뭐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오고 그 사용하고 이런 건데 왜 우리가 뺏기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유저하고 사용자하고 창작자들이 플랫폼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터 경제를 의미하는 게 웹 3.0이라. 분산화.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그거지 않습니까? 암호화폐도 은행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 만들었고 거기에 뭐 돈을 집어넣고 뭐 은행이 뭐 만들어요? 자기 돈이 아니잖아. 우리 돈 가져가지고 해서 나눠주고 이율 빼먹고 결국 은행도 중개자예요. 그렇지만 이제 공인된 거지. 그런 개념. 그거를 중앙집권화를 없애고 직접 거래하자. 이게 암호화폐 아니에요. 개념이. 블록.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크리에이터와 함께 누리면서 플랫폼에서 발생한 토큰 소유를 통해서 암호화폐 그런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웹 3.0이라도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반대. 뭐 이런 사람들 호로위츠 창업자인 마크 안데르슨이라든가 그 이런 것이 이제 이 구글이라든가 메타, 우버 등 거대 플랫폼을 대체할 것이라는 입장인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일론 머스크라든가 그 잭 도시,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 같은 사람은 웹 3.0의 개념은 아직 모호하며 벤처 투자자들이 만드는 허상에 불과하다 비판하죠. 그 금융공학으로만 접근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타자만 붙이면 주가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암호화폐 다 지금 떨어지고 있죠, 맞아. 그래서 이거는 금융공학적으로 이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다 썼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원래 2017년도에 그 SK텔레콤에서 옥수수 소셜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거 옥수수 소셜 나왔어요, SK텔레콤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도 아바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이서 야 같이 모여서 골프 치자 그러면 4명이 모여서 골프장 가서 치는데 아바타가 좀 조악하죠. 그러고 왔는데 그 팬데믹이 딱 터졌습니다. 2020년도에. 그러면서 갑자기 2020년도 초에 그 이제 못 만나니까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도입해가지고 변형시켰더라고요. 우리가 비판했죠. 야, 이거는 마케팅 전략이다. 그 IT 기업들이 새로운 그런 수익 창출이 막혀버리니까 어떤 마케팅 개념으로 옥수수 쇼쇼를 한번 찾아보세요. 옥수수 쇼쇼라고 메타하고 똑같은데 그게 막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죠. 벤처 투자가들이 만드는 허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쪽 갈리는 의견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제가 보기에는 이 방향으로는 앞으로는 갈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럼 5G 시대의 개막과 미디어 혁명 어떻게 보느냐? 뭐 이건 여러분들 아죠. 근데 그냥 2G부터 얘기할게요. 이건 이제 90년대 그 서비스 세계에서 음성 통화, 간단한 문자 전송이 있어요. 우리 때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하에서 그 전화가 터지느냐가 관건이. 지하로 가면 안 터져요, 전화가. 그래가지고 그 막 지하에서 취재를 하는데 누가 이제 그 회사에서 막 부르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삐삐라는 건 모르죠. 차는 삐삐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핸드폰이 나왔는데 벽돌폰이라서 큰 거였죠. 그리고 일부러 지하 들어가서 통화 안 되게 해요. 안 받으려고, 취재 지시 안 받으려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2G이고요. 3G는 이제 2006년도에 상용화되면서 스마트폰 시대, 그때 처음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됐고, 그 손바닥 안에서 영상 통화가 가능해서 영상 통화가 좀 신기했죠. 전화로 옛날에 전화가 목소리만 들었는데 영상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약간 끊길 수도 있고, 이제 화질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게임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영상으로. 그런 게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한 그런 시대였고, 이걸 3G라고 하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 대세로 사용하고 있는 4G, LTE라고 그러죠. 2011년도,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게 4G가 나온.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영화 한 편을 한 16초에 다운받았고, 방송 영상을 실시간 중계해서 이때 이제 백팩 저널리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그 이렇게 이동 후 제동돼가지고
사람보다는 느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나. 이 사람이 우리가 운전하다 볼 때 눈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하죠. 그럼 뇌로 가서 뇌가 명령해서 야 발로 빨리 눌러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시간보다 늦는 거야. 4G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안 된 거죠. 그 대신 실시간으로 생중계는 가능해서 이때 처음으로 그 방송사에서 백팩 DMNG라죠. 디지털 모바일 뉴스 게더이라는 시스템이 나서 그 중계차가 크지 않습니까? 이거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벽돌폰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변해있어요. 점점 핸드폰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만한 거 들고 있어요. 벽돌이라고 하죠. 벽돌만 해. 저기 벽돌이 저거보다 더 컸어요. 핸드폰 이렇게 크게 다죠. 이런 거 못 보셨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랬으니까. 3초 특징이라죠. 초고속, 빠른 데이터, 초연결, 무수히 많은 장치를 또 연결할 수 있고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짧은 지연인데 그래서 4G보다는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도 가능해요. 이때 5G가 되면 자율주행이 인간의 그 감각보다 빠르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격 지뢰 제거, 그다음에 로봇 수술도 현실화되고 그렇지만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디어 쪽으로 먼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다음에 VR, AR를 그 실감형 미디어가 본격화되고 그래서 그 단순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전송수가 단순히 빨라지는 것뿐만 아니고 산업 패러다임이 혁신적으로 변화한다. 이거로 한 어떤 그런 이런 사업 모델들이 나오는 거죠.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원래 2019년도 3월 5G 상용화에 앞서서 이제 18년도 세계 최초로 그 전파를 송출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미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세계 최초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부실한 경향이 있다라고요. 이거 다 동영상인데 나중에 지금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현재 5G는 이제 현재 4G보다 20배 이상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아까 보면은 1차선 도로가 아니고 20차선 도로니까 데이터 전송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나가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VR, AR 이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이 이제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 AI, IoT,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죠? 2018년도 여러분 기억하죠? KT 서대문에 그 지하 통로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상해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 뭐가 있었죠? 10월 15일 날 카톡, 먹통 사태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IT 산업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한 번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면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그래서 이제 그 초연결 사회의 뭐죠? 허상과 공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 이거에 대한 대비. 여러분들 보안업체가 진짜 중요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 VR, AR 전쟁이 각 그 SK텔레콤에서 나오고 쭉 여러 가지 그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건 주로 이제 그 스포츠 경기 VR 생중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무인 자동차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실감형 서비스가 미디어에 적용하는 미디어 경영의 미래 전략으로 미디어 사회에서는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IT 업계도 통신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요새 통신사에서도 다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실감형, 그 5G가 되면서 실감형 이런 콘텐츠가 그 미디어 경영의 그 미래 전략으로 승부를 가를 거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가상현실은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널리즘하고 접목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술의 진화 과정은 뭐죠? 감각의 확장. 우리가 그 핸드폰 여러분들 하나 가는데 이걸 외부 장기라죠. 외부 장기. 우리가 장기를 타고 나왔죠. 핸드폰으로서는 불안하죠. 장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장기다. 외부 장기. 이것이 나중에 뭐 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고난 그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장기가 있지만은 인간이 만든 장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죠? 감각의 확장 과정이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놀이를 하잖아요. 감각적. 그래서 그런 외부 장기의 개념으로 되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놀던 곳에서 네트워크 연결되죠. 공동 게임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 게임과 같이 이제 다섯 사람 같이 놀게 된 거고요. 감각의 영역에서도 과거의 매체는 문자적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시각적인 성격이 더 강해졌고 요새는 정말 동영상 세대니까 그다음에 체감형 아까도 얘기했지만 5G가 되면서 체감형, 실감형으로 느끼는 그래서 VR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상현실이란 뭐죠?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상황이나 환경을 시각, 촉각, 후각 인간의 감각경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사용자가 몰입감 거기에 빠지는 거죠. 어차피 뇌를 속이는 거예요.
느끼는 게 뇌를 속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빠르니까 5G가 되면서 인간의 감각보다 빨라지니까 데이터 전송량이 뇌가 속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현실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상현실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니까 저 시간이 없어서 그 원래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모순된 단어예요. 가상과 현실은 틀린 건데 그걸 붙여놓은 거죠. 가상현실은. 그래서 사용자가 느끼기에 실제 또는 혹은 실제 세계에서 힘든 경험을 인공지능 정한 뜻에서 해석됐고요. 사람이 이제 실제 느끼는 거, 실제감을 느끼는 건 결국 오감과 관련된 신경으로부터 달성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그 현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각종 디스플레이 장치로 해서 실제 영상, 이미지, 음향, 촉각으로 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햅틱 기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요거는 책에 다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시간이 너무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지능의 또 하나 목표는 지능의 확장.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면서 지능이 또 확장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 개념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수술 부위 같은 것도 미리 들여다보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면 훨씬 어려운 수술도 요새 이제 가상현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될 수 있다는 얘기. 적용 분야가. 그래서 교육과 훈련, 오락, 통신, 의료 정보 이것이 이제 실제 그 적용될 수 있는 가상현실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센소라마라고 가상현실의 기원은 이제 일제 세계 당시 비행기 운전사들 그 연습시키느라고 비행기 실제 뜨다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상 요새도 많이 쓰죠. 비행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개발된 건데 60년도 초에 그 모튼 헬릭이라는 사람이 이거 센소라마를 발견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60여 년 전에 가상현실을 그걸 만든 거야. 뉴욕에 센소라마.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가 앉아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뉴욕에 이런 거를 막 진동하고 요새 3D 영화가 4D 영화관이 있죠. 이걸 이때 벌써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거 가짜다라고 느끼면서 봤는데 지금은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니까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때 상상이 벌써 이때 생긴 거죠. 그리고 60년도 초에 이제 MIT의 이마 서덜랜드, 이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컴퓨터 그래픽 CG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기초가 되는 스케치패드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가상현실 쓸 때 그 헤드셋, 그것이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60년도에. 천재들이죠, 뭐. 그래서 머리에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WOW라는 개념을 창안한 게 이 스케치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파일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이제 뒷받침이 됐으니까 됐는데 지금은 헤드셋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경으로 그때 제가 볼 때는 2년 전만 해도 저커버그가 빠졌잖아요. 메타에. 그러면서 안경으로 가겠다. 안경에 쓰면은 여기에 다 적용이 돼서 매일 쓰는 거니까 핸드폰이 없어지죠. 핸드폰이 없어지고 안경에 모든 게 해서 여기서 누르면은 뭐 그 홀로그램으로 해서 화면이 떠가지고서 그 컴퓨터로 작업해서 전송 보내고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시대가 만들겠다 5년 안에 그게 이제 저커버거 얘기고 그게 나중엔 또 이제 뭐 그 칩을 넣는다거나 해서 이 장기를 하나 더 만든 그런 개념으로 가겠다. 자 그러면 드론은 이제 이것도 영화인데 그 못 보니까 그냥 가시죠 뭐 영화를 한 편 보고 가야 되는데 3번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드론은 이제 드론에 여러분도 아시죠? 드론 요새는 뭐 작아진 거니까 그래서 그 접근이 어려운데 이제 그 쉽게 영상을 재개하고 그래서 드론 전염을 취재 영역의 새로운 플랫폼과 파괴적 혁신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항공 사진을 찍으려면은 그 이것도 지나고 카메라 그 헬기나 그 경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비행기가 그 하려면은 그게 한 4, 5억 대거든요. 하나 살려면. 그다가 조종사가 있어야 되고 부조종사가 꼭 끼어야 됩니다. 인건비가 얼마예요? 조종사 인건비 굉장히 비쌉니다. 신문사에서. 한 2억, 그 당시 2억, 3억 이렇게 하고. 부조종사. 그리고 휘발유는 그 비행기 항공료는 더 비싸요. 한 번 뜨는데 한 700만 원, 8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리고 수색에 항공대에게 활주로가 다 있었어요. 신문사들. 활주로가. 거기서 떴어. 그리고 방송사들은 헬기로 뜨고. 근데 그걸 몇 번 쓰겠어요? 항공사진 할 때. 1년에 몇 번 안 쓰거든요? 돈은 근데 엄청 들어가. 한 10매덕이 들어가는 거야. 그 비행기 한번 운영하는데.
근데 그게 없어졌죠. 왜 없어졌어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드론이라는 게 나왔죠. 소형 경량화. 얼마야? 100만 원, 50만 원. 여러분들 뭐 여행 가서도 드론 가지고 가서 찍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디지털화 되면서 일부 자본가들, 자본 있는 신문사나 방송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공 영상을 일반 사람들이 다 1인 미디어까지 다 장악하게 된 그렇게 결과가 온 거죠. 그게 뭐죠? 기술의 발달이죠. 뭐의 발달? 디지털 기술의 발달.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드론의 최대 장점은 여러분들은 이제 높이로 보는데 높이가 아니고 자유로운 움직임이다. 새의 날개로, 새의 시각으로 영상을 본다. 그래서 영상 문법의 파괴다. 영상 문법의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요새는 드론이 없으면은 아예 취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연예 프로도 다 드론을 쓰니까. 이것도 다 이제 동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도 뭐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화산 같은 경우, 화산 분화 현장이 오는데 얼마 전에 화산 터졌죠. 사람이 가서 찍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떠요. 뜨다가 들어가는 거야. 잘못하다 들어 죽는 거죠. 녹아버리니까. 드론을 몇십 대를 띄워. 그 중에 저기서 바로 전송을 하니까 몇 대 떨어져도 뭐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래도 영상은 몇 개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생생한 현장인데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못 보여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한번 이쪽으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그 취재할 때 상암동 그 하늘공 가서 이렇게 찍었어요. 드론을 찍으면 어떻게 와요? 이렇게 돼요. 틀리죠? 어떤 게 더 임팩트가 있습니까? 한번 다시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찍었어요. 옛날에 신문 사진이나 방송 사진은 영상은 이렇게 밖에 못 찍어요. 드론이 딱 들어오면서 드론을 띄웠어. 임팩트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스케치하는 게 강남 봉우세 홍매화 찍어. 이거 찍었어. 이렇게밖에 못 찍는 거야. 영상이 이거 찍어놔. 아까 뭐 TV 저기 영상 기자 봤지만 드론이 있어. 딱 띄웠어. 어떤 게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드론이 파괴해버린 거야. 혁명적 변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모든 게 변했다. 뭐의 발달로? 디지털 기술의 적용, 혁신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완전히 변한 거죠. 백팩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백팩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장 시청률이 좋은 게 영상을 보여주느냐, 음성보다 영상 보고 우리가 그 방송을 보자는데 백팩 개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상 통화 있지 않습니까? 영상 통화. 영상 통화에다가 그 중계 화면을 띄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계 화면을 띄워서 그 생중계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거죠. 옛날에는 이제 생중계를 하면 중계차로 한번 보셨죠? 중계차가 크게 한다며. 한 40억 대요. 거기에 비용 들어가는 인원이 한 7, 8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기술 인원이. 그리고 공간도 차지하죠. 기동성도 떨어져. 큰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골목은 들어갈 수도 없어. 근데 이 백팩이라는 건 영상 통화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한 2, 3천만 원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통신사들이 만들어 놓은 공용 통신망에 영상을 띄워서 하고 그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일종의 클라우드 경영 기법이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이번에 카카오도 문제됐던 게 데이터 센터만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그걸 이용했다며. SK 그거 남이 구축해 놓은 망에다가 이용해 놓고 사용료만 내는 거야. 싸게. 백팩도 그런 개념이죠. 경영 개념은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40억, 운영이 7, 8명, 근데 2,000명, 그리고 기동성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방송 경영에서. 그래서 종편이 출연할 때 돈이 없고 경쟁력이 약하니까 이쪽으로 간 거죠. 이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10여 년 전에 벌써 7, 8년 전에 모든 지상파, KBS, MBC, SB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사고 난다고 해서 했지만 다 일로 넘어왔어요. 지금 중계차 쓰는 데가 없어요. 중계차는 언제만 쓰느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싸이가 시청에서 공연하면은 안 터져. 이거 안 터지잖아요.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계가 안 돼. 그럴 때 못하냐. 그때는 중계차를 빌려. 그때는 전용 그 마이크로웨이브 라인이니까 중계차 한번 빌리는데 한 500만 원 하거든요. 500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8만 명 할 때는. 그때 중계차를 쓰고 평소에는 다 백팩으로 간다. 이 핸드폰 영상 통화 가지고 방송 생중계를 한다. 이거는 왜죠? 5G하고 4G가 되면서 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가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복궁 촛불 집회 당시에 경복궁역 사거리 때도 완전 사람에다 그 8차선 10차선 막았죠. 이 동영상인데 생생해. 이거 봐야 되는데 못 보니까. 생생한데 거기에 중계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백팩 하나 미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이제 5G 이제 백팩 중계를 선보였고요. 이제 그 태풍이 막 이동할 때 그걸 쫓아가면서 중계를 할 때 중계차가 갈 수 없어요. 넘어져. 큰 것들은 태풍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백팩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면서 다 중계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하는 그 중계가. 굉장히 획기적인, 엄청난 획기적인 기술의 발달을. 그리고 그 이번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MBC하고 욕설 파문 있었죠. 그것도 다 백팩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검증 없이 모든 방송사에 백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백팩이 없을 때는 걸렀거든, 한번.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고 기자실에서 한번 걸렀다고요. 데스크 기능이죠. 데스크 기능이 없이 무조건 모든 방송사에 다 들어가는 거야. 생 영상이, 원본이. 그러니까 그런 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 때 트럼프하고 김정은 때도 있고, 홍콩 시위 생중계 때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팩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기동성으로 들고 가니까 중계차 엄청 크잖아요? 이 시연장에 갈 수가 없죠. 백팩이 선배 아이템 2개 남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소리 하니까 그냥 중계된 거예요. 그냥 그게 영상 통화로 하다가 그런 개념이니까 이 저널리즘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나중에 보면은 저기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백팩에 대한 기술에 대한 거 있고 마지막 정리한 게 이제 약간 저기 하지만 디지털하고 과자 왜 이제 저기 하지만은 이거는 거죠. 과자하고 디지털은 아주 약간 부족한 쾌감을 느낀다고. 여러분 디지털 세대지만. 조금 부족하게 느껴요. 이거 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기술, 바로 감각 피드백인데, 뭐죠? 여러분들 이제 새우깡이나 감자칩 먹을 때, 과자가 맛있어서 먹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거는 감자칩이 입안에 붙을 때 느껴진 촉각하고 뭐죠? 귀로 전달하는 음향, 크런치 효과라고 그러죠. 바삭바삭 씹어지는 거. 이래서 사람 식욕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맛보다는 맛으로 먹지만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런. 그래서 뭐죠? 과자에서는 일부러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소비자가 느끼는 촉각. 자, 촉각. 그다음에 청각적 즐거움. 크런치 효과. 와사삭 와사삭. 새우깡 소리 잘 나죠? 감자칩 소리 잘 나죠? 드셔보시면. 그걸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이제 쾌감이 주는 피드백이 아주 약간 2% 부족해야 된다. 광고 있죠? 2%가 부족합니다. 그러죠? 일부러 2%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질나게. 그래서 소비자가 몇 개 먹다가 100% 만족감을 느껴버리면 뭐죠? 그냥 끝나버려요. 과자 먹기는 거. 아유, 내일 먹지 그러고 남겨놔. 다 소비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약간 모자란 피드백에 허전함을 느껴가지고 하염없이 과자 봉지에 손을 넣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새우깡 계속 먹죠, 습관적으로. 그게 맛보다, 처음에는 맛이지만은, 그 다음에 촉각, 소리, 청각. 이걸 이용한 거죠. 그러면 이게 디지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무한 스크롤이라고 여러분 들으시죠? 계속 내려가죠, 무한 스크롤. 그 기능을 과자하고 딱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전문가인 소비자 행동 연구가 에이자 라스키슨이 개발한 모바일 테크놀로지 기능, 무한 스크롤. 이것도 동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봅시다. 무한 스크롤 아니까. 한번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러분 잡아놔야 돼. 그리고 오랜 시간 머물게 해야지 광고 효과도 있고 광고료가 붙으니까 계속 잡아놓는 거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냥 헤드폰 보다가 계속해서 눈 아픈 적 있죠? 머리 아픈 적. 그게 무한 스크롤이에요. 잡아놔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다 거기에 걸리는 거야. 자기도 알게 모르게 다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콘텐츠를 돈 주고 사는 아날로그 모델과 틀리게 대부분 뭐죠? 디지털 사업 모델은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신 광고 받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는 뭐예요? 사용 시간이 긴 서비스로 증가하고 있다. 잡아놔야 돼, 사용자를. 그게 과자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디지털. 그래서 사용자들을 최대한 오래 붙들어오는 것이 무한 스크롤 탄생 배경인데 페이지가 끝나지 않고 계속 내려오면서 콘텐츠가 무한히 등장해 만들면 뭐죠? 사용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오래 먹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한 스크롤 기능 다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냥 끊임없이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로가 되고 있는 거죠. 과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재미있게 과자하고 비유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죠? 첨잔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드실 때
술잔 비우지 않던 상태에서 옆 사람에 자꾸 잔을 채워주면은 자기 신의 주량을 초과해서 먹죠. 그런 경험이 있죠. 회식 같은 거 했을 때. 그래서 무한 스크롤은 그런 첨잔의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과자의 그런 특성과 첨잔의 그런 원리를 적용한 것이 무한 스크롤이다. 그래서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쓰는 페이스북, 트위터, 대부분 소셜미디어 앱에서는 이 방식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모르죠. 자신이 무한 스크롤하는 기능 때문에 소셜 웹에서 시간을 더 뺏게 되는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재미있어서 시간을 보낸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기능이 첨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그 기능이 없다 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 먹고 나올 거예요. 한번 뭐. 근데 무한 스크롤이 딱 들어오니까 그 비슷한 얘기 또 있네, 또 있네, 또 있네. 계속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감자칩이 물릴 만큼 먹었는데도 계속 봉지에 손을 넣는 사람들의 맛있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 동일한 현상이다. 감자칩이 맛있어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촉각과 시각, 청각, 촉각과 청각 그런 게 크런치 효과로 해서 더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크 기업들이 문제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또 해야죠. 여러분들은. 테크 기업들이 사용자 행동을 이런 방법을 바꾸려 한다는 것을 사용자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술의 노예가, 기술의 이용당해서 노예가 된다. 근데 AI 나왔는데 GPT 나왔는데 조절할 수 있겠다? 인간이? 우리보다 똑똑한데? 여기에도 당하고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 조그만 기술에도 당하고 있는데 지능화된 컴퓨터에 우리가 그걸 조종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들은 권력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라는 이런 이 학설을 냈어요. 그래서 디지털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자 행동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우리 모르게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화학 물질을 모르게 첨가가 똑같다. 디지털 중독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해서 과자하고 디지털을 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하신 분들은 책도 좀 보시고 파일을 보내는 게 있으니까 동영상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